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권의 그 네 번째 책, 제임스 어거스틴 엘로이셔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시작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1922년에 현대 영문학의 최고의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는 대작 율리시스를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가 스스로 이 율리시스 작품 속에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를 감추어 두었기에 앞으로 수세기 동안 문학 교수들은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인 자신의 뜻하는 바를 거론하기에 분주할 것이라 할 만큼 난해한 문체와 수많은 함축적인 문장들과 은유로 읽어내기가 아주 어려운 소설로 손꼽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어거스틴 옐로이서스 조이스는 아일랜드 더블린 라스카이 브라이턴 서부 스퀘어 41번지에서 아버지 존 스태니슬라우스 조이스와 어머니 메리 제인 머레이 사이에서 15남매 중 살아남은 10남매 중 첫 번째 아들로 1882년 2월 2일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치에 관심이 높았으나 직업적으로 거의 사회 밑바닥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메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제임스를 포함하여 10명의 자녀들을 낳아 가톨릭 신앙에 따라 키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임스는 8살에 아일랜드 예수회가 운영하는 아일랜드의 이튼 스쿨이라는 클렁고우드 칼리지를 다녔지만 그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 쓰는 바람에 부유하던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제임스와 형제자매들은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오고 가재도구를 자주 저당 잡히며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는 집세도 내지 못하고 또다시 떠나야 하는 등 곤궁한 생활 속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1891년 여름방학이 끝난 뒤 클렁고우스우드 칼리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천 브라더스 스쿨에 몇 달 다닌 것을 빼고는 그 후 2년을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니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독학했습니다. 1893년 4월 동생 스태니슬로우스와 함께 더블린에 있는 예수의 재단 글래머 스쿨인 벨버디어 칼리지에 수업료를 면제받고 입학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사실상 학생장에 해당하는 마리아회 회장으로 2번이나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신부들의 교육은 몹시 엄격하고 절대적인 복종과 규율을 강조했습니다. 조이스는 로마 가톨릭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의심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 교육하에 제임스는 신부들의 부당성과 잔인성을 알게 되고 가톨릭 종교에서 멀어지고 그의 작품 속에 비판적인로 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1898년 16살에 더블린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는 1878년 왕립대학령으로 권한의 제한을 받기는 했으나 예수의 사제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학이나 철학을 배우지 않았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학과의 활동 등에 힘을 쏟았으며 예수회에서 추천하지 않는 책을 위주로 광범위한 독서를 했으며 대학의 문학, 역사, 사학회 등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헨리크 입센을 대단히 좋아해서 원본을 읽기 위해서 노르웨이 표준어를 배웠으며 입센의 마지막 연극에 관한 긴 논문 우리 죽은 자가 깨어날 때 When We Dead Awake에 대한 평론을 입센의 새로운 극 입센스 뉴 드라마를 18살 생일이 지난 직후 1900년 런던 포트나이틀리 리뷰에 실었습니다. 자신의 평론이 인정을 받자 용기를 얻어서 작가가 될 것을 결심했으며 가족과 친구, 선생님도 이 결심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1901년 10월 후일 더블린 애비 극장이 된 아일랜드 문예극장이 대중의 취향에 영합했다고 공격하는 평론인 The Day of the Revelement 민중의 날을 출간했습니다. 그전에는 조이스는 이 극장을 지지했고 학생들이 윌리엄 버틀러 H의 캐틀린 백작 부인이 이설이라고 공격할 때조차도 참가하기를 거부했는데 아주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무렵 무절제한 생활을 했으나 졸업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라틴어에서 2등급 우등으로 대학 졸업허가를 받았으며 1902년 10월 31일에 현대 어문어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글솜씨를 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지 않고 시를 썼으며 신의 인간의 눈에 신성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의 현현, 이페퍼니라고 자신이 이름 붙인 짧은 산문 구절로서 연습을 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서 관찰한 대상을 정확히 기록하면서 간결한 문체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서정시도 쓰기 시작했는데 이는 나중에 실략이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창작을 위해서 생계비를 벌려고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고는 더블린에서 몇 번의 의학 강의에 참석한 뒤에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빌려서 파리로 갔습니다. 파리에서 2주간 강의를 들은 뒤에 더블린에서 들은 몇 개의 강의 수강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1개월 동안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자마자 의학 공부는 때려치고 서평 몇 편을 썼습니다. 그 수입하고 영어 강의 수업료,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약간의 송금액으로 생준비에르 도서관에서 연구를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 귀스타프 플로베르에 대한 미학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1903년 4월 어머니가 죽자 고향으로 돌아왔고 교사직을 비롯한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지금은 아일랜드의 조이스 박물관이 된 샌 디코브의 마르텔로 타워 등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지냈습니다. 이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에 바탕을 둔 긴 자연주의 소설 스티븐 히어로를 이미 쓰고 있었는데 1904년 조지 러셀이 아일랜드가 배경인 단편을 한 평당 1파운드씩 주고 농민잡지 아리시 홈스테드에 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 더블리너스 1914년에 출판된 단편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매 The Sisters, 에블린, 경주가 끝난 이 After the Race가 스티븐 디멀러스라는 가명으로 발표된 후 편집자는 조이스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도대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한편 제임스 조이스는 노라 바클러라는 소녀를 만났는데 블룸스데이, 그의 소설 유리시스의 배경이 되는 날인 6월 16일에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를 설득해서 아일랜드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와 노라는 1904년 10월 더블린을 떠났는데 제임스 조이스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폴라에 있는 베틀리스 스쿨에 자리를 잡고 시간을 내어 소설과 단편들을 썼습니다. 1905년 이탈리아 동북쪽 도시 트리에스토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동생 스테니슬라우스가 그곳으로 왔고 아들 조지와 딸 루시아도 태어났습니다. 1906년과 1907년의 8개월 동안 로마의 은행에서 일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을 혐오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아일랜드는 기분 좋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생 스태니슬로우스에게 보낸 글에서 자신은 단편 속에 아일랜드 사람의 미덕인 후한 마음을 높이 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단편 사자들 The Death를 쓰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그가 말했다시피 초기 단편에서는 더블린의 마비 상태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작품에는 말 한마디, 세부 항목 하나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생기가 철철 넘쳐납니다. 유럽 문학을 연구하면서 상징주의와 사실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작품 속에서 이 대립된 두 사조가 종합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히어로가 예술적 통제력과 형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주인공에 초점을 맞춘 젊은 예술가의 초상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이라는 제목의 5개의 장으로 된 작품으로 재구성해 집필했습니다. 1909년 더블린 사람들을 출판하려고 아일랜드를 2번 방문했으며 아일랜드 영화관의 체인을 세웠습니다. 그뒤 별다른 성과도 없고 옛 친구가 1904년 여름에 자신도 로라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이때 조이스의 태도는 코넬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그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차분한 구절만 뽑아서 제임스 조이스의 편지 Letters of James Joyce 모음집에 실었는데 원래 이 편지 내용에는 매우 외설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조이스는 배반당했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고 배반이라는 주제는 후기 작품 대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제임스 조이스가 이탈리아가 전쟁을 선포하자 동생 스태니슬로우스는 억류되었고 제임스와 그의 가족은 쥐리히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영어 개인 교습을 했고 처음에 헌터시에 대한 단편 소설로 생각하고 율리시스의 첫 장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왕립도서기금에서 75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았고 그 뒤에 에디스 록펠러 맥코믹 부인으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에고이스트의 편집자 헬리엇 쇼 위버로부터 계속 보조를 받았는데 1930년에는 그 금액이 2,30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위버의 후한 보조는 그의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겪는 고생을 동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가난에 쪼들렸을 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눈병을 앓았습니다. 1917년 2월에서 1930년까지 홍채염, 녹내장, 백내장 등으로 25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아예 한쪽 눈이 먼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활동했는데 작품 가운데 가장 유쾌한 구절 일부는 건강이 최악일 때 쓴 것도 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책으로 출판해줄 영국인 인쇄업자를 찾을 수가 없자 위버는 직접 미국에서 인쇄하고 출판했는데 영국의 에고이스트 출판사보다 먼저 B.W. 휴브시가 1916년 12월 29일에 역시 미국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반응을 얻자 1918년 3월 미국의 리틀 리뷰가 율리시스에서 에피소드를 뽑아 출판하기 시작하여 1920년 12월 작품이 판금될 때까지 계속 출판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뒤 트리에스트로 돌아와 몇 달 동안을 지내던 제임스 조이스는 에즈라 파운드의 초청을 받아서 1920년 7월 파리로 갔습니다. 파리에서 셰익스피어사라는 서점의 주인인 실비아 비치가 1922년 2월 2일에 율리시스를 출판했습니다. 검열 문제로 이미 알려져 있던 책이라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발레리 라보로의 강의를 들으면서 비평에 대해 대비했습니다. 라보로는 율리시스가 호메로스의 작품 오디세이아와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각각의 에피소드는 특정한 예술과 학문을 취급하며 독특한 상징이 있고 인간의 신체 중 특별한 기관을 나타내며 독특한 색과 적합한 기법이 있으며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다고 평했습니다. 조이스는
제임스 조이스는 이러한 체계로 출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책에서 장별 제목도 빼버렸습니다. 이 같은 체계는 독자보다 창작할 때 작가 제임스 조이스에게 더 유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기법상의 장치가 너무 두드러진 경우가 있었는데 많은 찬사를 받은 황소 같은 태양 2권 11장에서는 자궁 속의 태아의 성장을 상징하려고 앵글로색스너에서 근대 영어까지 영어 산문 발전 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단계별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언어를 다루는 솜씨는 뛰어났으나 전개 과정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사가 배경인 아이올로스 2권 4장 같은 데서는 수사학을 예술로 다룸으로써 그 효과의 강도와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 장에는 수백 개의 비유적인 표현과 사건이 발생한다는 말 대신 무언가가 불어댄다, rose up 라든가 사람들이 돈을 벌 때 바람을 일으킨다, raise the wind 라는 식으로 바람에 대한 표현을 썼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그 결과 독자들을 산문에서 보기 드문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마지막 장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몰리 볼리모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데 마침표가 없는 8절에 걸친 긴 구절의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최고의 장점은 깊이 있는 인물 묘사와 폭넓은 유머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리에서 쓴 피네건의 경애하는 작품 제목이 비밀로 붙여져 1939년 5월 완본이 나올 때까지 집필 중인 작품으로만 통했습니다. 그는 고질적인 눈병에다 딸의 정신질환까지 겹쳐 늘 괴로워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약간의 비정상적인 기미만 보였으나 점점 심한 정신병으로 악화되었고 제임스 조이스는 온갖 치료 방법을 쓰다가 마침내 파리 근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1931년 딸의 불평에 못 이겨 조이스는 아내 노라와 함께 런던에 가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그동안 피네겐의 경화를 쓰고 또 수정했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한 구절을 12번 이상 고친 적이 많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면밀히 조사하고 꼼꼼히 생각해 썼습니다. 대개 단순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더블린 근처 채플리저드에 사는 선술집 주인과 그의 아내와 세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험플리 침프든 이어 워커 씨와 애나 리빌라 플루러벨 부인, 샘, 션, 이자벨 등은 모두 평범한 가족을 대변하며 모든 인간이 꿈꾸는 전형적인 가족을 나타냅니다. 역사는 순환한다는 18세기 이탈리아의 철학자 잠바티스타 비코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이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마지막 페이지에 미완성으로 남은 문장의 끝단으로 작품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꿈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언어는 혼합되어 에나 비리아의 머리에서 부오시라는 머리라는 뜻의 폴란드어이고 바람 bed of wind 바람이 분다에서 bad는 바람을 뜻하는 터키어입니다. 문학과 역사 속의 인물들이 서로 오해하는 마음이 생겨 합작을 반대하는 것처럼 나타났다가 합해지고 또 사라집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주인공은 더블린 시와 즉흥적이고 수다스러운 할머니 애나 리비아의 협곡같이 미끄러운 활주로에 굽이쳐 매혹적으로 흘러내리는 리피강입니다. 전편에 걸쳐 제임스 조이스 자신이 등장하여 농담을 하고 또 그의 비평가들을 조롱하며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고 아버지를 회고하고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가 함락하자 1940년 가족들과 함께 쥐리히로 돌아와 2달 뒤 1941년 1월 11일에 천공궤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당일엔 회복되었다가 다음날 상태가 악화되면서 코마 상태가 되어 1월 13일 2시 15분에 사망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인 새벽 2시에 제임스 조이스는 간호사에게 아내와 아들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마지막 작품에 대한 비판으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초고의 일부인 영웅 스티븐이 1944년 제임스 조이스의 사후에 출간되었습니다. 오늘날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만을 취급하는 두 개의 정기간의문 중 하나에서 전적으로 피네건의 경화만 다룬다는 사실을 그가 안다면 저 세상에서도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고향 더블린을 버리고 37년간이나 망명인으로서 국외를 방랑했습니다. 빈곤과 고독 속에서 눈병에 시달리면서 전인 미답의 문학작품을 계속 집필하였는데 작품 대부분이 아일랜드 더블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때 신문 발행과 영화관 경영을 계획한 적도 있었지만 둘 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명한 소설로는 1922년 발간된 율리시스와 매우 논쟁적인 후속작 피네건의 경야 1939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단편으로는 더블린 사람들 1914년에 발간되고 반자전적인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 1916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대부분의 삶을 아일랜드 밖에서 보냈지만 그의 정신적, 가상적 세계는 늘 그의 고향인 더블린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블린은 그의 소설의 주제와 설정의 많은 부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가 쓴 장편 소설에서 실험적인 언어 사용과 새로운 문학 양식을 개척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 제목 율리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시스 집필을 마치고 난 후 제임스 조이스는 한쪽 시력을 잃을 정도로 눈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기자가 제임스 조이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1차 대전 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제임스 조이스가 대답하기를 난 율리시스를 썼습니다. 당신은 뭐 했습니까? 바로 치열한 작가 정신에 빛나는 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율리시스는 호메로스의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입니다. 그의 작품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인데 라틴어로 울릭세스이고 영어로 읽으면 바로 율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는 그의 작품 이름을 율리시스로 붙였습니다. 작가가 호메로스의 서사시인 고대 그리스 신화 오디세우스를 현대판 장편 소설로 재구성한 만큼 아무래도 그리스 신화의 사전 지식 없이 읽는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율리시스 오디세우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으로 이타카의 왕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떠나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최고의 전략가로 이름을 날리고 귀향하는 길에 여러 바다를 항해하며 온갖 기이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귀향길에 겪는 모험을 노래한 서사시입니다. 그의 여정의 10년은 전쟁을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10년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정마다 늘 신들이 함께였고 영웅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한 흥미로운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인생의 모험은 제임스 조이스는 소설에서 아무도 시도할 꿈을 꾸지 못한 긴 하루 일상의 현대판 오디세우스 서사시 작업을 작정하고 시도한 대장정의 드라마입니다. 신화 속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으로 집을 비운 사이 그의 아름다운 아내 페넬로페에게 수많은 구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위험을 느낀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의 여정은 매우 실감나는 모험으로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소설 율리시스는 그런 흥미진진한 과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원자들을 20년 동안이나 붙잡아 놓는 타고난 미모와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면서 만들어간 페넬로페의 아름다운 여성적인 매력은 율리시스 소설 속에서 신화 오디세우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가 자신의 숙모에게 율리시스가 읽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인생을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If Ulysses is not fit to lead, life isn't fit to live. 라는 말은 오직 이 율리시스를 읽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율리시스의 등장인물과 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설 율리시스에는 총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1904년 6월 16일 아침 8시에 외출하여 다음날 1시에 귀가할 때까지 하루의 일상을 배경으로 더블린에서 일어난 다양한 플롯들이 제임스 조이스의 의식 흐름 기법으로 이어집니다. 첫 등장인물은 리오폴드 블룸으로 1866년생이며 신문사의 광고 모집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1886년에 자살했습니다. 1888년에 마리언과 결혼하여 딸 밀리와 아들 루디가 있었으나 아들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는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 같지만 괴팍한 성격으로 동정심과 용서 그리고 관대함을 보여주는 아주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리오폴드 볼룸은 아일랜드에 사는 헝가리계 유태인으로 항상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스티븐 데덜러스로 1882년생으로 가톨릭 학교와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더블린 외곽의 초등학교 선생으로 문학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마리안 볼룸으로 1870년생으로 소프라노 가수로 수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마리안 볼룸의 애칭은 몰리이며 트위디 소령의 딸로 어머니는 스페인계 유태인입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은 휴 블레이지스 보일런으로 마리안, 몰리의 현재 애인이며 멋만 부리는 비열한 남자입니다. 다섯 번째 등장인물은 마샤 클리포드로 타이피스트이며 리오폴드 볼룸의 펜팔 상대 여성입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리오폴드 볼룸과 스티븐 데덜러스 그리고 마리안 볼룸 이 세 명의 인물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하루 동안 겪는 18가지 에피소드를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서사시 스타일로 따라가듯 이 소설 율리시스를 구성했습니다. 생생하고 치밀한 인간 간의 내면적인 묘사를 함축적인 문장들과 은유로 표현했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난해한 문체를 묵시적인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편적인 일상을 모아 유럽의 역사와 철학과 신학 그리고 문학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맞추기 어려운 퍼즐 조각 맞추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 소설입니다. 1920년대 서양에서는 이 작품을 외설, obscenity, 포나그래프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시스는 미국에서 출판되지 못하고 영국에서 1933년에 외설 심사 후에 출간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임스 조이스의 의식의 흐름 기법은 버지니아 울프와 윌리엄 포크너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04년 6월 16일은 제임스 조이스가 그의 아내 로라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날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이 출판된 이후에 조이스의 독자들이 매년 6월 16일을 소설 속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블룸즈데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아내 노라 바너클 조이스가 연애 시절 제임스 조이스를 평가한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I don't know whether my husband is genius or not, but he certainly has a dirty mind. 내 남편이 천재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는 아주 지저분한 머릿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율리시스를 자세히 훑어보겠습니다. 율리시스는 1906년에 더블린 사람들을 완성한 제임스 조이스가 리오폴드 블룸이라는 유태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율리시스라는 단편을 더블린의 사람들에 추가하려고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1914년 동명의 율리시스라는 제목의 기본 설정이 같은 장편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 10월 집필을 마치고 3개월간의 교정을 거쳐서 자신의 40번째 생일 직전인
1922년 2월 2일에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에즈라 파운드의 도움으로 1918년부터 잡지 더 리틀 리뷰에 연재가 되었는데, 이 잡지는 실험적 예술이나 문학에 관심을 가진 뉴욕의 변호사 존 킨의 지원으로 마거릿 앤더슨과 존 힙이 편집하는 잡지였습니다. 율리시스는 미국에서 검열에 걸려서 1921년 외설적 문서 반포죄로 앤더슨과 힙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연재가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율리시스가 연재 및 발매 금지 처분이 해지된 것은 1933년에 모들리 헤드 출판사에서 한정판으로 출판함으로써 금지 처분이 풀렸습니다. 또 외설 문제를 넘긴 제임스 조이스는 1922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인 실비아 비치가 운영하는 서점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의 도움으로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의 시 웨이스트랜드 황무지가 간행됨으로써 1922년은 영문학 속의 모더니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제임스 조이스의 후원자 중 한 사람인 헨리엇 쇼 위버에 의해서 출판된 영어판 율리시스는 미국에 출시되자마자 미국 정부에 의해서 압수된 후 파기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23년에 존 로드커가 새로 율리시스 500부를 증세하였지만 이것들도 포크스턴 풍속에 폐하고 영국 세관들에 의해서 소각 처분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가 되어서야 공공도서관에서 율리시스를 비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설 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란 이유로 일반 서가에는 비치되지 못하고 사서들만 작품을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율리시스가 금소 판정을 받자 시중에는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적판이 어마무시하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은 해적판들 중 유명한 것은 미국의 악덕 출판업자인 세뮤얼 로스에 의해 간행된 것인데, 1928년에 금소를 출판한 죄로 로스는 형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로스의 제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외설죄였습니다. 로스는 제임스 조이스의 다른 작품인 피네건의 경애화도 도용해서 출판했습니다. 이런 제도권 문학계와 정부의 검열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율리시스에 대한 학계와 독자들의 관심은 이 소설의 지나친 난해함과는 별개로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쓰인 소설로 율리시스를 꼽히고 있으며, 율리시스가 만들어낸 문학 박사가 율리시스를 읽은 독자들보다 많을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이른바 제임스 조이스 산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일랜드 더블린에는 제임스 조이스와 관련된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있고, 더블린에 있는 제임스 조이스 센터는 제임스 조이스 문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리시스에 등장하는 그 하루인 6월 16일에는 더블린 전역에서 블룸스데이 행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열성 팬들이 리오폴드 블룸의 발자취를 찾아 더블린에서 다양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파리, 츄리히, 더블린, 트리에스터 등 제임스 조이스가 거주했던 도시에서는 제임스 조이스 축제가 열리는 등 제임스 조이스 산업은 율리시스를 다양한 형식으로 상품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등장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의식 흐름 기법, 패러디, 농담 등 온갖 문학적 수사법을 구사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1904년 6월 16일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이 소설 안에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당시 더블린에 옮겨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호메로스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광고판을 갖고 더블린 시내를 돌아다니는 유태인 레오폴드 볼룸이라는 한 평범한 인물로 변하고, 그의 아내 페텔로페는 여러 사람에게 몸을 내맡기는 스페인 태생의 음란한 소프라노 가수인 볼룸의 부인 몰리로, 아버지를 찾으러 집을 나간 아들 텔레마코스는 가난한 대학생 스티븐 디덜러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는
작품 율리시스의 당시 더블린을 그대로 재현시켰으며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 자신은 더블린이 대재해로 멸망해도 이 율리시스를 보고 재건하면 벽돌 하나하나까지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고, 더블린의 정이 별로 없었고 또 고향을 버렸던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에 대한 감정의 불균형을 엿보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작품 내의 더블린 묘사에 당시 더블린의 모든 건물의 소유자나 입주자를 총망라한 톰스 딕셔너리 톰의 사전을 참고하였으며 더블린에 살았던 옛 친구들에게도 자문을 얻기도 했습니다. 율리시스는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한 장이 1시간 정도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총 18장 전체는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오전 2시까지가 지나면서 끝이 납니다. 또 한 장마다 전부 18가지 문체가 사용되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어에 나오는 18개의 에피소드를 나타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도 무의식적으로 아들을 찾기 위해 더블린 시내를 헤매입니다. 마지막에 메리온 부인이 침실에서 비몽사몽 중에 하는 구두점 없는 40페이지가 넘게 이어지는 독백은 여성 심리의 무의식적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 토머스 울프, 윌리엄 포크너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현대소설의 최고봉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5번째로 토마스 만의 마의산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